시댁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저녁상은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했다. 강서구 화곡동 오래된 단독주택의 넓지 않은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와 갓 부친 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시계 아래에는 시댁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사촌, 아주버님. 평소에는 명절 때나 얼굴을 보던 친척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가 보아도 집안 어른을 모시고 먹는 평범한 가족 식사처럼 보였지만, 정다은은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그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밥그릇은 따뜻했고 국에서는 김이 올랐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다. 나말숙 여사는 다은이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도 들지 않고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식탁 옆에 놓아두었던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마치 오래 묵은 빚을 갚으라는 사람처럼 그것을 다은 앞에 밀어 놓았다.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 맨 위에는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방 안에 숟가락 소리가 내섰다. 나말숙 여사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해라. 우리 집은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못 낳는 며느리에게 더는 기대할 게 없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물컵을 들었다. 정다은은 고개를 돌려 남편 오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가지런히 접고 시선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침묵하면 다은은 늘 그 침묵을 착하다고 이해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남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그 침묵은 달랐다. 그건 괴로움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몸을 기울인 남자의 비겁한 선택이었다. 다은은 울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눌렀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지난 몇 년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그녀가 처음 오태민을 만났던 날은 망원동 부모님 가게의 오래된 창고에서였다. 다은의 친정은 마포구 망원동에서 3대째 전기 설비와 생활가전 유통을 해온 집안이었다. 할아버지는 작은 전파사에서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 일을 키워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온수기, 전기배선 자재까지 취급하는 제법 탄탄한 업체로 만들었다. 다은은 어린 시절부터 가게 뒤 창고에서 자랐다. 새 전선에서 나는 고무 냄새, 포장 박스의 종이 냄새, 지게차가 뒤로 물러날 때 울리는 경고음, 직원들이 송장 번호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소리는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시간에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거래 명세서를 정리했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방학마다 매입 단가와 납품 계약서를 배웠다. 누군가는 그런 일을 고생이라고 말했지만 다은에게 장사는 집안의 언어였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웃으며 악수하되 계약서는 정확해야 하며 한 번 잃은 신용은 돈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을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다. 오태민은 그런 다은의 세계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에어컨 설치 기사였다. 낡은 오토바이 뒤에 공구 상자를 묶고 다녔고 그 상자 안에는 드라이버, 니퍼, 절연 테이프, 냉매 게이지, 구리 배관 조각이 뒤섞여 있었다. 겨울에는 보일러와 온수기를 고치러 다녔고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집씩 에어컨을 설치했다. 얼굴은 늘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많았다. 다은이 처음 그를 눈여겨본 것도 바로 그 손 때문이었다. 창고에 들어온 새 에어컨, 실외기 몇 대가 급히 납품되어야 했는데 배송기사들이 일정을 맞추지 못해 모두가 난감해하던 날 태미는 말없이 작업 장갑을 끼고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도 아니었고 큰 소리를 치며 생색내는 태도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날 저녁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도 그는 약속된 설치 현장을 다 돌고 돌아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닦으며 웃었다. 오늘은 그래도 다 끝냈네요. 그 웃음이 다은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연애를 시작했을 때 태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비싼 식당에 데려갈 형편도 아니었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하는 남자도 아니었다.
대신 그는 고장난 선풍기를 순식간에 고쳐주었고 다은의 차 트렁크에 무거운 박스가 있으면 말없이 들어주었다. 한강공원에서 김밥을 먹으며 그는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작은 가전 대리점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다니는 것보다 믿을 만한 기사 몇 명과 함께 일하고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매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때 다은은 그의 꿈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꿈이 현실적이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술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유통과 계약을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계를 만질 줄 알았고 한 사람은 숫자와 사람을 관리할 줄 알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작은 가게 하나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때도 다은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이 함께 있다면 삶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결혼 후 다은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따로 증여해준 자금을 꺼냈다.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말렸다. 사위가 성실한 건 알지만 사업은 성실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돈이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말했다. 아빠, 태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라 같이 운영할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의 작은 매장을 빌렸다. 회사와 오피스텔이 많고 새로 입주하는 원룸과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 동네라 에어컨과 생활가전 수요가 꾸준하다고 판단했다. 간판 색깔부터 매장 동선, 창고 선반 위치, 상담 테이블, 설치 기사 대기 공간까지 그녀가 직접 정했다. 태미는 현장 설치와 기술 상담을 맡았고 다은은 납품 계약, 매입 단가 협상, 세금 계산서, 보증금, 월세, 직원 급여, 카드 매출, AS 일정까지 모두 챙겼다. 초반에는 이름 없는 신생 대리점이라 대기업 대리점 담당자들이 쉽게 물건을 내주지 않았다. 다은은 친정 거래처에 부탁하고 기존 납품 실적을 보여주고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겨우 첫 물량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매장 안에 새 냉장고와 세탁기가 줄지어 섰던 날, 태미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없었으면 나는 평생 이런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그때 다은은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업이 자리를 잡을수록 사람들의 말은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시어머니 남알숙 여사는 다은의 공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손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친척들 앞에서도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 태민이가 참 대단하지. 기사로 시작해서 자기 힘으로 대리점까지 냈잖아.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 이렇게 야무진 애가 어디 있어. 다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조금씩 저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어른이 아들 자랑 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얼굴을 굳히면 집안 분위기만 나빠진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명절이면 그녀는 시댁에 갈비와 과일 세트를 보냈고 제사 때는 전과 나물을 준비했으며 말숙 여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고 싶다고 하면 봉투를 챙겨주었다. 시댁 부엌이 낡았다고 했을 때는 싱크대 교체 비용을 냈고 거실 소파가 오래됐다고 했을 때도 새 가구를 사들였다. 말숙 여사는 돈을 받을 때는 한 번도 사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척들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 아들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때마다 태민이 적어도 집에 돌아와서는 알아주겠지. 남편만은 내 노력을 알고 있겠지 하고 믿었다. 처음에는 태민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큰 계약이 성사되면 밤늦게라도 전화를 걸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아, 우리 해냈어. 설치팀이 하루에 10대 넘게 에어컨을 달고 돌아오면 그는 땀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은 채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도 행복해했다. 다은은 그런 남편을 위해 야식을 사다 주고 다음날 일정을 정리해주고 고객 불만이 들어오면 먼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그러나 매출이 늘고 매장 직원이 늘고 사람들이 태민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다.
그는 점점 다은이 해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거래처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익숙해졌고 기사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취했다. 직원 회식 자리에서 그는 내가 맨몸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고 다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물을 따랐다. 누군가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겠다고 말하면 태미는 웃으며 집사람이 꼼꼼하긴 하죠 라고만 했다. 그 한마디가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은의 역할은 어느새 사업의 주인이 아니라 꼼꼼한 보조자처럼 축소되고 있었다. 대리점이 구로에서 조금씩 이름을 얻기 시작한 첫 해 추석에도 다은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마포집에서 가져온 한우와 과일을 차에 싣고 시댁으로 갔다. 말숙 여사는 며느리가 왔다는 말보다 먼저 저는 얇게 부쳐야지. 우리 집안은 기름진 걸 싫어한다고 말했다. 다은은 부엌에 서서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을 부치고 탕국간을 맞추고 차례상에 올릴 배와 사과를 닦았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뉴스와 야구 이야기를 했고 여자들은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다. 태미는 잠깐 부엌 문 앞에 와서 힘들지? 라고 물었지만 말숙 여사가 남자가 부엌에 얼쩡거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자 곧바로 돌아갔다. 다은은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서운했다. 큰 도움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 앞에서 다은이가 새벽부터 고생했어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차례가 끝난 뒤 친척들은 대리점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는 태민이가 이제 진짜 사장 됐네 라고 했고 누군가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고 말했다. 말숙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우리 아들은 손재주도 좋고 배짱도 있다고 했다. 다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다. 손에는 세제가 묻어 있었고 손목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기름에 살짝 데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이름은 그 집안의 성공 이야기 어디에도 없었다. 설날에도 비슷했다. 세배가 끝나면 어른들은 덕담처럼 위장한 압박을 건넸다. 올해는 좋은 소식 있어야지. 집안의 아이 울음소리가 나야 복이 들어온다. 대리점도 잘 되는데 이제 며느리가 할 일은 하나 남았네. 다은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의 가족자리에서는 대놓고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이 분위기를 망친 사람으로 몰리기 쉽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다. 특히 며느리는 더 그랬다. 말대꾸를 하면 버릇없다고 했고 침묵하면 인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다. 웃으면서 과일을 깎고 웃으면서 술잔을 채우고 웃으면서 네, 노력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매번 조금씩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가 매달 시댁 생활비를 보내고 말숙 여사의 병원 검진비를 내고 은채의 아이 돌잔치 축의금까지 챙겨도 그 모든 것은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처리되었다. 반면 태민이 어쩌다 어머니에게 용돈 봉투 하나를 직접 건네면 말숙 여사는 친척들에게 며칠씩 자랑했다. 다은은 그 차이를 모르는 척하려 애썼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 되니까 그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대리점의 하루는 늘 숨가빴다. 아침 9시가 되기 전부터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신축 오피스텔 입주자가 벽걸이 에어컨 견적을 물었고 여의도 사무실 관리자가 시스템 에어컨 청소 일정을 요구했으며 구로의 작은 식당 주인은 냉장고가 갑자기 멈췄다며 울먹였다. 태미는 현장으로 뛰어나갔고 다은은 매장에 남아 견적서와 설치 일정을 맞췄다. 어떤 고객은 단가를 깎으려 했고 어떤 고객은 늦은 밤에도 전화를 걸어 불만을 쏟아냈다. 다은은 그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사과했다. 직원이 실수하면 그녀가 먼저 책임을 졌고 거래처 결제가 밀리면 그녀가 친정 쪽 신용을 걸고 시간을 벌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민의 기술만으로 된 것도 아니었다. 그 뒤에는 다은이 엑셀 파일 한 줄 한 줄을 맞추고 계약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불만을 품은 고객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밤늦도록 통화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밖에서 보이는 것은 늘 태민의 모습이었다. 작업복을 벗고 셔츠를 입은 남자 대표,
현장을 아는 젊은 사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성공 사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다은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큰 기둥인지 보지 못했다. 그 무렵부터 말숙 여사는 손주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 옆집 며느리는 벌써 둘째 가졌대. 애기 웃음소리 들리니까 집이 사는 것 같더라.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다은을 향한 칼이 되었다. 밥상에서 국을 뜨다가도 여자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애 하나 못 낳으면 집안에 복이 없다고 했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몸 사리느라 애 낳을 생각을 안 한다며 다은을 흘겨보았다. 다은은 처음에는 병원에 다녀보겠다고 했다. 말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여러 한의원과 산부인과 이름을 들이밀었다. 보약을 먹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기도해라.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하니 하늘도 문을 닫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다은은 그 모든 말을 삼켰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그녀와 태민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 3년 차에 함께 서울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은은 검사 결과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태민 쪽에서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치료와 시술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태민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다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다은아,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제발. 남자가 이런 문제 있다고 하면 나는 집안에서 얼굴 못 들어. 엄마가 알면 무너질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 절박해서 다은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돼. 그때 그녀는 자신이 지켜준 비밀이 언젠가 자신을 짓누르는 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비밀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의 얼굴에 남의 죄를 대신 쓰고 사는 일이었다. 말숙 여사가 건넨 한약 봉투를 받아들 때도, 친척이 유명한 산부인과 명함을 내밀 때도 다은은 고맙다고 말해야 했다. 태미는 그런 순간마다 어색하게 웃거나 자리를 피했다. 밤이 되어 둘만 남으면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는 늘 부탁이 따라왔다.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치료 열심히 받을게. 다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서 병원 예약도 그녀가 잡았고 치료비도 그녀가 냈으며 태민이 약속을 미루면 다시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태민은 치료보다 숨기는 일에 더 익숙해졌다. 그는 병원 가는 날에도 갑자기 회의가 생겼다고 했고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는 다은의 말에는 피곤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말숙 여사의 비난이 심해질 때마다 그는 다은에게만 참으라고 했다. 그때부터 다은은 조금씩 깨달았다. 자신은 남편의 상처를 감싸주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남편은 그녀의 침묵 뒤에 숨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이후 말숙 여사의 비난은 점점 심해졌다. 다은은 명절 차례상 앞에서 조상에게 절을 하다가도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들었다. 저 집 며느리는 아직도 소식이 없대. 대리점은 잘 된다던데 돈만 있으면 뭐하나. 그런 말들이 귓속에 박혀도 그녀는 태민을 보며 참았다. 그러나 태민은 언제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다은을 향해 여자가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물만 마셨다. 친척이 병원은 다녀봤느냐고 물으며 다은의 몸을 훑어보듯 바라봤을 때도 그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집에 돌아와서 다은이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라고 물으면 그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다. 괜히 말하면 엄마가 더 의심해. 조금만 참자.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할게. 나중에. 그 말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 독촉장처럼 느껴졌다.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나중을 위해 다은은 오늘의 모욕을 계속 삼켜야 했다.
그럼에도 다은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다. 아침에는 매장으로 출근해 직원들의 출고표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거래처와 통화하며 단가를 조정하고 밤에는 시댁에 들러 말숙 여사의 반찬 걱정을 들었다. 주말이면 망원시장에서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갔다. 말숙 여사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고 태민이 늦게 들어오면 데워 먹을 국을 남겨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결혼이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참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 덮어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덮개 밑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먼지를 그 위에 던진다. 다은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결정적인 균열은 말숙 여사가 어느 겨울 저녁 태민의 여동생 오은채와 함께 매장에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날 밖에는 눈발이 날렸고 구로 디지털 단지의 빌딩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지고 있었다. 다은은 사무실에서 다음 달 납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말숙 여사는 두꺼운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말했다. 다은아, 규철이를 창고 관리자로 넣어라. 장규철은 은채의 남편이었다. 몇 달째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썼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은은 즉시 난색을 보였다. 가전 창고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에어컨 한 세트에도 실내기와 실외기, 배관, 보증서, 설치 부품이 맞아야 했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모델 번호와 출고 일자가 틀리면 바로 문제가 생겼다. 한번 잘못 나간 물건은 고객 불만으로 돌아오고 고객 불만은 곧 대리점 신용을 갉아먹는다. 다은은 차분히 설명했다. 어머니 창고는 가족이라고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숫자와 절차를 지켜야 하는 자리예요. 그러자 말숙 여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사위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냐? 남한테는 맡기면서 가족은 못 믿겠다는 거냐? 은채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우리도 힘들어요. 오빠가 이렇게 잘 됐는데 동생네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다은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에도 애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은은 속으로 제발 이번 한 번만은 내 편을 들어달라고 바랐다. 그러나 태민은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아, 규철 형님도 당분간만 도와드리자. 가족끼리 너무 각 세우지 말고. 그 순간 다은은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금은 아직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을 열었다. 계약서 원본, 보증 관련 문서, 창고 출고 규정, 거래처별 외상 한도표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매장 CCTV 백업 설정을 확인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오래 장사를 해온 집안에서 자란 사람의 감각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다. 사람은 말보다 돈 앞에서 더 빨리 변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위험한 도장이 될 수 있다고. 규철의 이름이 나온 뒤부터 매장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다. 다은은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은채는 가족이라는 말을 앞세웠고 말숙 여사는 며느리의 반대를 불효처럼 몰아갔다. 태미는 중간에 낀 사람처럼 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하고 있었다. 책임은 다은에게 맡기고 미움은 피하고 가족에게는 착한 아들로 남는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지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다은은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다. 태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먼저 잠들었다. 그의 등은 예전처럼 넓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피해 숨어 있는 사람처럼 작아 보였다. 다은은 침실 문틈으로 그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의 자존심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한 세상일까? 다음 날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매장으로 나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직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장부를 볼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정다은은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훗날 그녀가 시댁 전역상 앞에서 이혼 신고서에 서명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조용한 겨울밤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장규철이 구로디지털 단지 대리점에 처음 출근한 날, 정다은은 그가 이미 이곳을 자신의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낡은 패딩 점퍼 안에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눈발이 녹아 질척해진 신발 밑창으로 매장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면서도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고 문 앞에 서 있던 기존 창고 담당 직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이제부터 내가 여기 맡는다며? 형 말만 잘 들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그 말투에는 일을 배우러 온 사람의 긴장도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의 고마움도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몫이었던 자리를 조금 늦게 찾으러 온 사람 같았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다은을 바라보았고 다은은 일부러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분히 말했다. 장부와 실물 재고가 맞아야 하고 출고할 때는 반드시 모델 번호, 시리얼 번호, 보증서, 출고 확인서가 함께 있어야 해요. 구두 지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나가는 물건은 기사 서명과 고객 확인까지 받아야 하고요. 규철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처제는 참 피곤하게 일하네. 가족 회사인데 무슨 대기업 물류센터처럼 굴어? 에어컨이 창고 안에 있는데 어디 도망가나. 다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건은 도망가지 않죠. 하지만 사람이 마음먹고 빼내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이 창고 안에 있는 건 박스가 아니라 돈이고 신용이고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규철은 헛웃음을 쳤고 태미는 옆에서 불편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그날 다은은 이미 알았다. 앞으로 그녀가 싸워야 할 것은 단순한 업무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무너뜨리려는 태도라는 것을. 처음 며칠 동안 규철은 겉으로는 일을 배우는 척했다. 출고표를 들여다보고 선반 번호를 묻고 직원들에게 창고 구조를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업무 흐름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물건이 감시 없이 빠져나가기 쉬운지에 더 가까웠다. 그는 자주 창고 안쪽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나왔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길게 통화했다. 다은이 창고 안에서는 흡연 금지라고 지적하자 그는 피운 적 없다며 웃어넘겼다. 직원들은 규철을 불편해했지만 그가 사장의 매제라는 사실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했다. 태미는 오히려 다은에게 조심하라고 했다. 처음 와서 어색해서 그래. 너무 몰아붙이면 은채도 서운해하고 엄마도 또 난리야. 다은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물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몰아붙이고 있는 걸까? 규칙을 지키자는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아무 절차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창고 열쇠를 요구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다투지 않았다. 대신 창고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CCTV 저장 기간을 늘리고 모든 출고표의 담당자 서명을 이중으로 받도록 지시했다. 규철은 그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장사를 오래 한 집안에서 배운 감각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막지 못한 작은 구멍은 나중에 창고 벽 전체를 무너뜨린다. 문제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처럼 보였다. 신도림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가 전화해 주문한 벽걸이 에어컨 모델과 실제 설치된 모델이 다르다고 항의했다. 다은은 곧바로 설치팀에 확인했고 기사들은 출고된 박스에 적힌 모델명대로 가져갔다고 했다. 창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 고급형 모델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고객 집에 설치된 것은 한 단계 낮은 모델이었다. 규철은 박스가 바뀌었나 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며칠 뒤에는 가산동 사무실에서 구입한 세탁기가 새 제품인데도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연락이 왔다.
확인 결과 포장 테이프는 새 것처럼 붙어 있었지만 내부 고정 부품 일부가 이미 뜯긴 흔적이 있었다. 또 다른 고객은 냉장고 문에 긁힌 자국이 있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다은은 그때부터 매일 저녁 장부와 실물 재고를 대조했다. 숫자는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한두 개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반복되면 더는 실수가 아니었다. 출고표에는 규철의 서명만 있고 고객 확인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물건은 시리얼 번호가 누락되어 있었다. 설치팀이 가져간 부품 수량도 장부와 맞지 않았다. 구리 배관, 실외기 받침대, 설치 키트가 조금씩 사라졌다. 그 작은 부품들은 따로 보면 큰 돈이 아닌 듯 보였지만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엄연한 손실이었다. 다은은 규철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이 출고표들은 왜 고객 서명이 없어요? 규철은 의자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았다. 급한 현장이라 먼저 내보냈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지. 그럼 나중에 받은 서명은 어디 있죠? 처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굴면 현장 일 못해. 손님은 빨리 설치해 달라는데 종이 쪼가리 때문에 기사들 붙잡고 있을 거야? 그의 말은 태연했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렸다. 다은은 다시 물었다. 이 물건들은 어느 고객에게 나갔어요? 연락처가 없네요. 규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이가 아는 거래처라니까. 내가 일일이 다 적어야 해? 그때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다은을 말리는 쪽을 선택했다. 다은아, 지금 다들 바쁜데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은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확인해야 해. 물건이 맞지 않아. 태민은 한숨을 쉬었다. 규철 형님도 이제 막 적응하는 중이야. 네가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면 누가 버티겠어? 그 말에 다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었고 태민이 지키려는 것은 가족의 체면이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오은채는 그 무렵부터 매장에 자주 나타났다. 처음에는 어머니 심부름이라며 들렀고 다음에는 지나가는 길이라며 차를 마셨다. 매장 한쪽 상담 테이블에 앉아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새로 들어온 공기청정기를 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대리점 사진을 올리고 우리 오빠 매장, 신제품 너무 많다는 글을 남겼다. 다은은 그것까지는 참았다. 하지만 곧 은채는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에어프라이어 한 대를 들고 가며 말했다. 언니, 이거 집에서 써보고 좋으면 엄마 것도 하나 사드릴게요. 다음에는 무선 청소기를 가져갔다. 규철 씨가 허리가 안 좋아서 청소하기 힘들대요. 그 다음에는 인덕션, 공기청정기, 전기 그릴까지 이어졌다. 늘 같은 말이 따라왔다. 월말에 계산할게요. 그러나 월말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결제를 요청하자 은채는 얼굴을 굳혔다. 내가 남이야? 오빠 가게에서 물건 몇 개 가져간 걸 직원이 나한테 돈 내라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은 결국 울먹이며 다은에게 찾아왔다. 다은은 은채가 가져간 물건 목록을 뽑았다. 날짜, 제품명, 매입가, 판매가, 출고 담당자까지 정리된 표를 보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은채에게는 사소한 선물처럼 보였겠지만 회사 장부에는 분명한 재고 손실이었다. 다은은 은채를 불러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은채 씨, 이 물건들은 회사 재고예요. 가져갔으면 결제하거나 반납해야 해요. 가족이라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은채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곧 표정을 바꾸었다. 언니, 나한테 지금 장사해요? 오빠가 대표고 언니가 우리 가족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족이라서 더 정확해야 해요.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두면 회사가 무너져요. 은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회사라니요. 그거 오빠 가게잖아요. 언니가 서류 좀 본다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은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서류 좀 보는 사람. 그녀가 친정 자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거래처 신용을 끌어와 물건을 받고 밤새 계약서를 다듬고 고객 불만을 감당해 만든 대리점이
은채의 눈에는 그저 오빠의 가게였고 다은은 거기에 붙어있는 장부 담당자일 뿐이었다. 다은은 감정을 삼키고 말했다. 그럼 대표인 오태민 씨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가져가는 물건은 모두 결제 후 출고하는 것으로요. 은채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엄마한테 말할게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다은은 붙잡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날 저녁 남알숙 여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받자마자 고함이 쏟아졌다. 다은아, 네가 은채한테 돈 내라고 했다며? 신우이가 물건 좀 가져갔다고 그렇게 망신을 줘야 했니? 다은은 눈을 감고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회사 재고이고 세금 처리도 해야 해요. 직원들도 보고 있고요. 말숙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직원들이 뭐라고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니. 네가 며느리면 가족 어려울 때 도울 줄 알아야지.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돈까지 그렇게 틀어지고 있으면 누가 좋게 보겠어? 그 말에 다은은 잠시 숨이 막혔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아이 이야기였다. 또다시 그 칼을 꺼낸 것이다. 말숙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대리점이 잘 된 것도 태민이가 밖에서 뛰어다녀서지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니. 여자가 돈 만지는 맛을 알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더니 딱 그 꼴이야. 다은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회사 돈과 가족 용돈은 다릅니다. 앞으로는 저도 구분하겠습니다. 말숙 여사는 분노했지만 다은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 낯설어서였다. 태미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조금 났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은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은채 울었대. 다은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울 일 아니야. 가져간 물건값을 내면 돼. 태미는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가족한테 이렇게 칼같이 굴면 내가 중간에서 뭐가 돼?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언제나 중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중간에 선 적 없어. 어머니가 나를 몰아붙이면 침묵하고 은채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면 대충 넘어가자고 하고 규철 씨가 장부 없이 출고하면 적응 중이라고 해. 그게 중간이야?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뛰는지 알잖아. 알아. 그래서 나는 당신 공을 부정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내 공을 지켜준 적 있어?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은은 그 침묵이 이제 익숙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맞은 상처일수록 깊이가 더 컸다. 태미는 끝내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은은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창고 출고 기록과 카드 매출 내역이 떠 있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은 침묵하고 변명했지만 숫자는 언제나 남았다. 다은은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창고 CCTV를 날짜별로 백업하고 출고표가 불완전한 건들을 따로 표시했다. 거래처별 공문과 외상 한도를 다시 확인했으며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세세히 추적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고 관리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계좌 내역을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회사 운영비 계좌에서 은채 명의 카드 대금이 결제된 흔적이 있었다. 규철의 개인 채무로 보이는 금액이 여러 차례 송금되어 있었다. 말숙 여사에게 매달 생활비 외에 추가로 나간 돈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하라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인 송금이 있었다. 그녀는 대리점 판매 직원이었다. 나이는 30 초반, 말투가 부드럽고 손님 응대가 능숙해 태민이 직접 채용한 사람이었다. 다은은 처음 그녀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판매 실적이 좋아 고마워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계좌 내역에 적힌 항목은 이상했다. 경력금, 외근비,
고객 접대비, 상품권 구입비라는 이름으로 회사 돈이 빠져나갔고 그 일부가 신하라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금액이 직원 보너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개인적이라는 점이었다. 다은은 곧바로 태민에게 따지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라면 상처받은 마음이 앞서 물었을 것이다. 왜 이 돈이 나갔느냐고, 신하라와 무슨 사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다. 섣불리 묻는 순간 상대는 말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그녀는 조용히 신하라의 근무 일정과 태민의 외근 기록을 비교했다. 두 사람의 일정은 이상하게 자주 겹쳤다. 태민이 거래처 미팅이라고 적어놓은 날, 신하라도 외근 처리되어 있었다. 회사 카드로 결제된 강남의 식당, 여의도의 호텔 라운지, 서초동의 꽃집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그중 일부는 고객 접대라고 되어 있었지만 해당 날짜에 실제 고객 미팅 기록은 없었다. 다은은 영수증을 하나씩 스캔해 따로 저장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불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몇 년 동안 모욕을 견뎠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녀의 침묵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고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보다 먼저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다.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단단해졌다. 창고 쪽 문제도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다은은 집에서 CCTV 원격 접속 화면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매장 영업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 창고 쪽 셔터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규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2명이 함께 들어왔고 세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안쪽 선반으로 향했다. 곧 냉장고 1대, 공기청정기 2대, 에어컨 실외기 박스 몇 개가 끌려 나왔다. 그들은 대리점 뒤편 골목에 세워진 작은 화물차에 물건을 실었다. 규철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셔터를 내렸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다은은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보았다. 혹시 공식 출고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장부를 대조했다. 해당 시간에 출고 기록은 없었다. 고객 주문서도 없었고 입금 내역도 없었다. 그 순간 다은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절도였고 배임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노골적인 약탈이었다. 그녀는 영상을 USB와 외장 하드, 클라우드에 각각 저장했다. 그리고 해당 날짜 전후의 창고 출입 기록, 규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적힌 회사용 업무 일지, 비정상 출고표를 하나의 폴더로 묶었다. 그녀는 서류 제목을 감정적으로 적지 않았다. 창고 이상 출고 자료 1차, 가족 관련 미수금 내역, 운영비 계좌 사적 사용 의심 내역, 차갑고 건조한 제목들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믿었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다은은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모욕을 당하면 밤새 뒤척였고 태민이 침묵하면 혼자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울 시간이 아까웠다. 울음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 증거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것은 미련이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 그 사이 매장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다. 설치 기사들은 부족한 부품 때문에 현장에서 고객에게 욕을 먹었고 판매 직원들은 반품과 교환 요청에 시달렸다. 고객들은 온라인 후기 게시판에 불만을 남기기 시작했다. 새 제품이라더니 긁힌 자국이 있었다. 설치 기사들은 친절한데 물건 관리가 엉망이다. 보증서 등록이 안 된다. 이런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자 다은은 매장 신용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었다. 가전 대리점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고객은 비슷한 가격이면 더 믿을 만한 곳을 선택하고 거래처는 문제가 생길 대리점에 물건을 오래 맡기지 않는다.
다은은 대표 번호로 걸려온 불만 전화를 직접 받으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알았다.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물건을 빼돌렸고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누군가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그 모든 책임이 결국 그녀의 목소리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말숙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다은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큰아버지도 오시고 작은 집 식구들도 온다. 밥 한 끼 먹으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 다은은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이 없었다. 말숙 여사가 이렇게 친척들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물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말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너도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지. 애 문제도 그렇고, 대리점 문제도 그렇고, 태민이 앞날도 그렇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분명히 할 건 해야 한다. 그 말에는 이미 판결문 같은 냉기가 깔려 있었다. 다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빌딩 창문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고, 퇴근길 사람들은 겨울 코트를 여미며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말숙 여사에게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다은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내일 그 집에서는 분명 그녀를 몰아붙일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 돈을 틀어진 며느리, 가족을 믿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어른들의 말이라는 무게로 그녀를 눌러 앉히려 할 것이다. 예전에 다은이라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서랍에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었다. CCTV 영상, 계좌 내역, 출고표, 계약서,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아온 태민의 진료 기록까지. 다은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다. 종이는 차갑고 정확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종이는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생각했다. 내일 저녁은 그들이 나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집안의 민낯을 끝까지 보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요일 저녁, 정다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강서구 화곡동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말숙 여사가 아침부터 몇 번이나 확인한 과일 상자와 한우 선물 세트, 그리고 망원시장에서 사온 전 재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몫은 했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었다. 도로 위로 해가 내려앉고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질 때 다은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 예전 같으면 시댁 문 앞에 도착하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친척들은 또 아이 이야기를 꺼낼까? 태미는 이번에도 모른 척할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손끝이 차가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작은 USB와 몇 장의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흔들렸지만 그 종이와 영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큰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작은 어머니는 과일 접시를 만지작거리며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은채는 새 원피스를 입고 말숙 여사 옆에 붙어 앉아 있었고 장규철은 소파 팔걸이에 기대 휴대전화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태미는 식탁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다. 다은이 몇 해 전 큰 계약을 따낸 날 선물했던 흰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셔츠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다. 다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가 조용히 인사했다. 말숙 여사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부엌을 가리켰다. 왔으면 상부터 봐라. 집안 어른들 기다리시는데 며느리가 꾸물거리면 되겠니? 다은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갈비찜이 끓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고 전을 데우고 국간을 맞췄다. 거실에서는 태민의 사업 이야기가 들려왔다.
큰아버지가 태민이가 요즘 대단하다며 구로에서 이름 좀 났다던데 라고 하자 말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손재주가 좋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은은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췄다. 맨손이라는 말이 또 나왔다. 그녀의 돈과 보증, 친정의 신용, 수많은 밤의 장부는 그 집에서 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다은은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보낸 수많은 저녁을 떠올렸다. 결혼 초에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언젠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말숙 여사가 김치 간을 타박해도, 은채가 설거지를 슬그머니 미루어도, 큰아버지가 며느리는 집안 어른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도 다은은 속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오래된 가족 문화에서는 며느리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고, 그래야 시간이 지나 인정받는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김장철마다 손목이 시큰거릴 때까지 배추속을 넣었고 제사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탕국을 끓였다.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들르면서도 시댁 제사에는 매번 하루 전부터 와서 부엌을 지켰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식탁 위에서 얼마나 쉽게 지워지는지 다은은 조용히 보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한 담요처럼 들리지만 이 집에서는 늘 누군가 한 사람의 입을 막는 천처럼 쓰였다. 참아라, 가족이니까. 양보해라, 며느리니까. 넘겨라,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참는 동안 피해는 기록되지 않았고 가해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저녁상은 정갈하게 차려졌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 나물, 김치,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차례상이라도 차린 듯 곱게 깎은 배와 사과가 놓였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말숙 여사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목을 가다듬었다. 다은은 그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말숙 여사는 일부러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 어른들 모신 건 그냥 밥 먹자고 부른 게 아니다. 우리 집안 문제를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다. 거실의 공기가 곧바로 무거워졌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채는 다은을 힐끗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다. 말숙 여사는 다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다은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여러 해가 됐다. 대리점 일 도운 건 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가장 큰 도리는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다. 우리 태민이는 외아들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장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내가 어떻게 조상님들 얼굴을 보겠니? 다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다. 태민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말을 꺼낼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자리를 함께 준비했을지도 모른다. 작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집안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야.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는 거지. 큰아버지는 더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며느리도 할 말이 있겠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모인 데는 이유가 있다. 고집만 세우지 말고 집안 전체를 생각해라. 그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 같았지만 다은의 귀에는 이미 판결처럼 들렸다.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면 됐다. 사실은 다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이 문제로 아내를 몰아세우지 말라고, 적어도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말라고 말해주면 됐다. 그러나 태민은 입술을 깨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지켜준 비밀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인지도 몰랐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지난 몇 년이 어땠느냐고 묻지 않았다. 새벽까지 장부를 맞추다 손목이 저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객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돌아와 혼자 식은 밥을 먹은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시댁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친정에는 말도 못하고 돈을 보낸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다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믿는 며느리의 빈자리와 대리점이라는 돈줄뿐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은은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더 이상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 같았다. 말숙 여사는 다은의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한 듯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리고 대리점 문제도 그렇다. 여자가 돈줄을 틀어쥐고 남편 위에 앉으려고 하면 집안이 편할 수가 없다. 대리점은 태민이가 현장에서 피땀 흘려 키운 거다. 그런데 네가 무슨 권리로 출고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가족이 물건 좀 가져간 것까지 계산기를 두드리해. 은채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언니, 솔직히 저도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남도 아니고 오빠 동생인데 청소기 하나 가져갔다고 직원 앞에서 돈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가족이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요? 규철은 비스듬히 앉아 웃었다. 맞아요. 가족끼리 장사하면서 너무 각박하게 굴면 직원들도 우습게 봅니다. 대표 체면도 있고요. 대표 체면이라는 말에 다은은 속으로 웃었다. 체면은 늘 그들의 것이었고 책임은 늘 그녀의 것이었다. 말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봉투를 꺼냈다. 갈색 봉투는 이미 봉인이 뜯겨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두 장의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하나는 이혼 신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대리점 관련 권리 포기 각서였다. 이건 내가 태민이와 상의해서 준비했다. 말숙 여사의 말이 끝나자 다은은 처음으로 태민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태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혼 신고서 아래쪽에는 이미 그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익숙한 글씨였다. 함께 은행 대출 서류에 서명하던 손, 거래처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 병원 복도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제발 말하지 말아 달라고 빌던 그 손이 이미 이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다은의 가슴 한쪽이 아주 조용히 식었다. 말숙 여사는 그 침묵을 밀어붙였다.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라. 집안에 손주도 못 안겨주면서 대리점까지 쥐고 있으면 태민이 앞날이 막힌다. 이혼은 서로 좋게 정리하고 대리점은 태민이 앞으로 정리해라. 그래도 우리가 아주 야박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네, 청춘값으로 얼마 정도는 챙겨주마. 작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른 말 들으면 뒤탈이 없어. 여자가 너무 욕심내면 끝이 안 좋다. 큰아버지는 점잖은 얼굴로 덧붙였다. 부부 사이도 때로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네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면 남편 길을 막는 것도 도리는 아니지. 그 순간 다은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꺼내면 그들은 부끄러워할까? 태민의 병원 기록을 보여주면 말숙 여사는 미안하다고 할까? 큰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거두어 드릴까? 아니었다. 그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또 그녀를 탓할 것이다. 왜 남편의 약점을 숨기지 못하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고, 왜 여자가 집안 체면을 무너뜨리느냐고, 결국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다은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은은 그들의 방식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말싸움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은채의 눈이 순간 반짝였고 규철은 소파 팔걸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숙 여사의 입가에도 희미한 승리감이 떠올랐다. 태미는 그제야 고개를 조금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다은은 이혼 신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이미 태민의 서명이 있는 아래쪽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정다은. 획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선을 긋고 펜을 내려놓았다. 거실 안에 안도의 숨이 퍼졌다. 다은이 서명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상하리만큼 현실적인 생각들이 지나갔다. 내일 오전 첫 번째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해야 한다. 보증 중단 공문은 이메일과 등기 두 가지로 보내야 한다. 창고 실사는 외부 입회자가 필요하고 회사 계좌 내역은 최근 2년치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혼 신고서는 감정의 끝처럼 보였지만 다은에게는 오히려 행정 절차의 시작이었다. 사랑이 무너질 때 사람은 흔히 울음부터 떠올리지만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은 먼저 손실 범위를 계산한다. 그녀가 차가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래 뜨거운 상처를 참다 보니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다. 서류 위에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나누었다. 결혼이라는 껍데기는 이미 비어 있었다. 하지만 대리점에 들어간 자금, 자신의 신용, 직원들의 월급,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 그것들은 감정에 휩쓸려 넘겨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다은은 곧바로 권리 포기 각서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읽지도 않은 채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 신고서에는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이 각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말숙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다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대리점에 들어간 제 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보증 중단 공문을 보내고 신규 물량 입고를 중지하겠습니다. 창고는 실사 전까지 출고를 멈추고 에어컨 한 대, 냉장고 한 대, 세탁기 한 대까지 전부 재고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빠져나간 돈, 가족 명의로 출고된 물건, 장규철 씨가 야간에 반출한 물건까지 모두 대조할 겁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규철은 벌떡 일어났다. 처제, 말 조심해. 내가 뭘 반출했다는 거야. 다은은 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CCTV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있고 차량 번호도 있습니다. 규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말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협박해? 다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협박이 아닙니다. 제 돈과 제 보증, 제 신용으로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 집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저도 이제 가족이라는 말로 덮지 않겠습니다. 가족 일이 아니라 회사 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다은아, 감정이 격해서 하는 말 같은데 장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네가 보증을 멈추면 대리점이 흔들릴 텐데 그건 태민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피해를 본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들 월급이 왜 밀렸는지, 회사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 고객에게 나갈 물건이 왜 사라졌는지, 그 피해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태민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은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져. 다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힘들어지는 건 두렵고 내가 혼자 무너지는 건 괜찮았어? 태민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역시나 없었다. 다은은 가방을 들었다. 말숙 여사가 그녀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다은은 멈추지 않았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동안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쏟아냈다. 은채는 울먹이며 언니가 우리를 도둑 취급한다고 했고 규철은 가족끼리 이러면 법적으로도 좋을 거 없다고 소리쳤다. 큰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다은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대문을 나섰다.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골목에 세워둔 차로 걸어갔다. 뒤늦게 태민이 뛰어나왔다. 다은아, 잠깐만, 제발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다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손대지 마. 태민은 그 자리에서 멈칫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어머니와 친척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남자였다. 그런데 이제 대리점과 돈이 걸리자 말이 많아졌다. 그 사실이 다은에게는 비참하다 못해 우스웠다. 아까는 분위기가 너무 험해서 그랬어. 태민이 급히 말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예민해. 손주 문제 때문에 그래. 이혼 신고서도 그냥 어른들 달래려고 준비한 거야. 진짜로 끝내자는 뜻은 아니었어. 다은은 차문을 열다 말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서명이 먼저 되어 있던데.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엄마가 하도 부탁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늘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어머니가 나를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몰아세울 때도 어쩔 수 없고 은채가 물건을 가져가도 어쩔 수 없고 규철 씨가 창고를 망쳐도 어쩔 수 없고 오늘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서명한 것도 어쩔 수 없고 태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대리점이 무너져. 거래처 보증이 끊기면 당장 물건 못 받아. 진행 중인 계약도 깨질 수 있어. 우리 둘이 만든 건데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냐?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이 만든 거라면 왜 나 혼자만 쫓겨나야 했어? 왜 당신 가족은 나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고 당신은 거기에 서명했어? 태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애원으로 안 되자 불안이 분노로 바뀌는 얼굴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법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커진 사업이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네가 마음대로 자금 회수하고 보증 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명의 아파트도 따져볼 수 있고 내 계좌도 들여다볼 수 있어. 괜히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말자. 다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연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는 다은이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잃게 될 돈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좋아. 서류 이야기하고 싶으면 따라와. 그녀는 차에 올랐고 태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차를 몰고 뒤따라왔다. 두 사람은 마포구 공덕역 근처에 있는 다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친정에서 증여받은 돈과 다은의 저축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시댁에는 정확한 가치도 소유 구조도 말한 적 없었다. 그들이 알면 언젠가 그것마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손대려 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로 가는 길에 다은은 룸미러로 뒤따라오는 태민의 차를 확인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그의 헤드라이트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예전 같으면 그 불빛만 보아도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남편. 비 오는 날 현장에서 젖은 채 들어오던 남편. 작은 성공에도 아이처럼 웃던 남편. 하지만 오늘 뒤따라오는 것은 그때의 태민이 아니었다. 오늘의 그는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따라오는 사람이었다. 다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마포대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주말밤 차량이 많았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 음악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내가 오늘 물러서면 이 사람들은 내일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오늘 대리점 지분을 내놓으라 했다면 내일은 아파트를 가족을 위해 쓰자고 할 것이고 모레는 내 친정까지 손을 뻗을 것이다. 선을 긋는 일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는 침범당하지 않게 지키는 일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다은은 거실 불을 켰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장과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마포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태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당신은 나보다 숨겨둔 게 많았네. 다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면 수납장 안쪽 금고를 열어 두꺼운 서류철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건 혼전 재산 계약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 공증까지 받은 서류야. 이 아파트와 친정에서 증여받은 자금, 결혼 전 내 명의로 형성된 자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어. 태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은은 다음 서류를 밀었다. 이건 망원동 친정 부동산 일부를 정리하면서 내 계좌로 들어온 증여금 내역. 날짜는 혼인신고 전이고 그 돈이 대리점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흐름도 계좌에 남아 있어. 또 다른 서류가 이어졌다. 이건 대리점 투자 약정서. 내 자금이 지분과 보증으로 들어갔고 운영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재고를 무단 반출할 경우 내가 실사와 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당신도 서명했어. 태미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글자는 분명했고 도장은 선명했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태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봉투 겉에는 서울성모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다은은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검사 기록이야. 나는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나를 아이 못 낳는 여자라 김리라고 모욕할 때도, 친척들이 내 몸을 문제처럼 말할 때도,
나는 당신이 무너질까봐 참았어. 태미는 손을 뻗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은아, 그건. 다은은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 말이 아니야. 은채의 무례함도 아니고 규철 씨가 물건을 빼돌린 것도 아니야. 가장 힘들었던 건 당신이 진실을 알고도 내 침묵을 이용했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동안 당신은 그 뒤에 숨어서 나를 방패로 세웠어. 태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법을 말하던 남자의 기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걸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대리점도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은채랑 규철 형님 정리할게. 알아도 그건 오해야. 신하라의 이름이 나오자 다은은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어 회사 카드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꺼냈다. 강남 식당, 여의도 호텔 라운지, 서초동 꽃집, 신하라 명의 송금. 전부 회사 돈이야. 고객 접대라고 적어 놓았지만 그날 고객 미팅은 없었어. 이 돈은 내 보증으로 굴러가는 회사 계좌에서 나갔고 직원 월급은 밀렸지. 태미는 말을 잃었다. 다은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다. 내일 아침 변호사 배도윤 씨가 대리점과 거래처에 공문을 보낼 거야. 창고 실사, 계좌 검토, 재고 대조, 미수금 확인까지 모두 시작할 거야. 당신이 정말 법을 원한다면 나도 법으로 하겠어. 태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다은아, 제발. 다은은 현관을 가리켰다. 나가. 태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비틀거리듯 일어나 서류들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면 우리 진짜 끝이야. 다은은 대답했다. 우리는 오늘 끝난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침묵을 당신 편의대로 쓰기 시작한 날 이미 끝났어. 문이 닫혔다. 집 안은 조용해졌다. 다은은 식탁 위에 남은 서류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끝내 흐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픈 만큼 가벼웠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배도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부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덕역 주변의 불빛이 밤새도록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자신이 잃은 것은 결혼이 아니라 오랫동안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묶고 있던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다음 아침,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침묵을 대신 짊어진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정다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다은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밤새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머리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창밖으로 마포의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지고 있었고 공덕역 쪽 도로에서는 출근길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끓이고 식탁에 앉아 전날 정리해둔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혼전 재산 계약서, 증여금 입금 내역, 대리점 투자 약정서, 거래처 보증 서류, 창고 CCTV 캡처, 회사 계좌 송금 내역, 가족 명의 미수금 목록, 직원 급여 지연 내역까지 모든 것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종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태민의 침묵과 달랐다. 태민의 침묵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척하며 결국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고 이 서류들의 침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차갑게 지키는 것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배도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미 공문 초안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 거래처 보증 중단 통보, 창고 실사 요청, 출고 정지 공지, 운영 계좌 검토 요구, 그리고 무단 반출 의심 물품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다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오늘부터는 가족이라는 말로 덮지 않겠습니다. 전부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배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다은이 망원동 친정가게 2층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대표님, 시댁 쪽 분들이 오셨어요.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도 함께요. 다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이 밤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 안쪽 회의실 문을 열자 남알숙 여사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잠을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은채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장규철은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태민 측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말숙 여사는 다은이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남편 사업 망하게 만들고 집안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다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어제 이혼 신고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어머니와 제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를 며느리로 부르며 꾸짖을 일이 아닙니다. 하실 말이 있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숙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은이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회색 정장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다은 앞에 밀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다은 씨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거래 보증을 중단하고 물류를 정지시키면 이는 공동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혼인기간 중 성장한 사업체이고 오태민 씨도 대표자로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다은 씨가 감정적으로 회사를 흔들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말숙 여사가 곧바로 덧붙였다. 들었지? 법이 내 편일 것 같으냐? 여자 혼자 돈 좀 있다고 남편 사업을 짓밟을 수 있는 줄 알아? 다은은 아무 말 없이 자신 쪽 서류를 정리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배도윤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짧게 인사한 뒤 다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상대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공동재산이라는 일반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공증된 혼전 재산 계약서와 투자 약정서를 상대 앞에 놓았다. 초기 자금은 혼인 전 형성된 정다은 씨의 특유 재산이며 대리점의 주요 물량 보증 역시 정다은 씨 명의와 친정 쪽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운영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재고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실사와 보증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오태민 씨 본인의 서명도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말숙 여사는 초조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규철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고 은채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배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다. 현재 창고 재고와 장부가 맞지 않고 고객에게 출고된 물품의 모델 번호와 보증 등록 내역이 불일치합니다. 또한 장규철 씨가 영업 종료 후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은채 씨 명의로 무상 출고된 물품과 회사 운영비에서 개인 카드 대금, 차량 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이 빠져나간 정황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가 보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다은은 노트북을 돌려 CCTV 화면을 재생했다. 창고 셔터가 늦은 밤 올라가고 규철과 남자 2명이 물건을 화물차에 싣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화면 오른쪽 아래 날짜와 시간, 차량 번호 일부가 선명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규철은 급히 말했다. 그건 태민이가 급한 현장이라고 해서 내보낸 거야. 내가 훔친 게 아니야. 다은은 곧바로 출고표 사본을 밀었다. 그날 해당 물품의 공식 출고 기록은 없습니다. 고객 서명도 없고 입금 내역도 없습니다. 어느 현장이었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규철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꼭 이렇게 사람 망신을 줘야 해요. 우리가 남이에요? 제가 물건 좀 가져간 건 맞지만 나중에 계산하려고 했어요. 규철 씨도 사정이 어려워서 잠깐 그랬을 뿐이에요.
다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은채 씨가 가져간 물건 목록은 여기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무선 청소기, 인덕션, 공기청정기, 전기 그릴, 그리고 회사 계좌에서 결제된 개인 카드 대금까지요. 나중에 계산하겠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 입금은 없었습니다. 말숙 여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며느리였으면 이 집안 어려움을 같이 안아야지. 다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 집은 손주 못 낳는 며느리에게 더 기대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 이제 저에게 가족의 의무를 말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책임질 때는 남이 되는 관계라면 저는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말숙 여사는 입술을 떨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다은은 배 변호사와 함께 구로 디지털 단지 대리점으로 향했다. 함께 온 사람은 외부 회계사, 거래처 본사 담당자, 그리고 물류 실사 담당 직원이었다. 매장 앞 간판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태민전자 생활가전 전문점이라는 글자 아래 몇 년 전 다은이 직접 고른 파란색 로고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췄다. 처음 이 매장을 열던 날, 태민은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시작했네. 그때 다은은 그 말 속에 우리가 평생 이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어느새 태민의 이름 뒤에 숨어버렸고 다은의 몫은 장부와 책임과 침묵으로만 남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은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판매 직원 신하라는 계산대 근처에서 다은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피했다. 오태민은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은 어두웠다. 그는 다은을 보자마자 낮게 말했다.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해야 해? 다은은 대답했다. 그래야 다시는 가족 일이라는 말로 회사 일을 덮지 못하니까. 창고 문이 열리고 실사가 시작되었다. 회계사는 장부상의 재고 목록을 읽었고 물류 담당자는 선반마다 놓인 제품의 모델 번호와 시리얼 번호를 확인했다. 처음 몇 줄은 맞는 듯 했다. 그러나 곧 틈이 드러났다. 장부에는 프리미엄 양문형 냉장고가 2대 남아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대뿐이었다. 남아있는 한 대도 외부 포장지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었고 문 옆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다. 벽걸이 에어컨 몇 세트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모델이 맞지 않았다. 어떤 세탁기는 보증 등록이 이미 다른 지역 고객 명의로 되어 있었다. 거래처 담당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태민을 향해 말했다. 이 상태라면 본사 차원에서 공급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서와 실제 출고 제품이 맞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태민은 변명하려 했다. 창고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그러나 담당자는 말을 끊었다. 대표님, 이건 착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증 등록이 다른 고객 명의로 이미 처리된 제품이 창고 재고로 남아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설치 기사 몇 명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기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그는 몇 년 동안 태민과 함께 현장을 다닌 사람이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에는 오래된 상처가 많았다. 사모님, 아니 대표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태민을 바라보다가 다은에게 말했다. 저희 기사들 월급이 2달째 밀렸습니다. 대표님은 거래처 결제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물건이 빠지고 부품이 부족하고 고객들은 저희에게 욕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도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채 씨가 매장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건 여러 번 봤습니다. 신하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섰다. 다은은 회사 계좌 내역 일부를 꺼냈다.
직원 월급은 밀렸지만 같은 기간 회사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보이는 송금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할숙 여사에게 추가 생활비, 오은채 씨 관련 결제, 장규철 씨 개인 채무로 의심되는 송금, 그리고 신아라 씨에게 지급된 비정상적인 외근비와 접대비가 있습니다. 태민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만해. 직원들 앞에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다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직원들 월급을 밀린 건 직원들 앞에서 설명해야 할 일입니다. 고객에게 잘못된 물건이 나간 것도 직원들이 뒤집어 쓴 일입니다. 당신이 숨긴 일을 왜 아직도 내가 숨겨줘야 하죠?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권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한때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남자는 이제 어떤 질문에도 분명히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규철이 창고 뒤편에서 뒤늦게 나타났지만 이미 회계사는 무단 반출 의심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거래처 담당자는 즉시 본사에 연락해 임시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배 변호사는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은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분들의 미지급 임금은 회계 검토 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매장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결정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신용과 자금을 이용해 누군가의 거짓을 떠받치지 않겠습니다. 기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직원은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들은 다은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되돌리려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태민 측은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상대 변호사는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조정을 제안했고 규철은 무단 반출 물품 일부를 돌려놓겠다고 했다. 은채는 가져간 물건값을 나누어 갚겠다고 했고 말숙 여사는 다은에게 직접 연락해 한 번만 만나자고 했다. 다은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강서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말숙 여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다은을 보자마자 말했다. 내가 그날 말이 심했다. 그래도 태민이는 내 남편이었고 나는 내 시어머니였다.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지 않니. 대리점만은 살려다오. 다은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는 아직도 대리점을 걱정하시네요. 제가 몇 년 동안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숙 여사는 눈을 피했다. 나도 손주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 다은은 조용히 물었다. 만약 제가 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저를 모욕하셨겠죠. 그런데 지금도 사과보다 대리점 이야기가 먼저네요. 말숙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은은 마지막 미련을 내려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을 후회할 뿐이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민은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크게 요구했지만 혼전 계약과 자금 출처, 회사 계좌 유용 정황, 창고 실사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다은은 대리점에서 자신의 투자금과 보증 책임을 정리했고 거래처와 협의에 남은 고객 보증 문제를 가능한 선에서 마무리했다.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일부도 정산되었다. 대리점은 결국 기존 형태로 유지되지 못했다. 태민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거래처 공급 계약은 중단되었다. 그는 한동안 다시 설치 기사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아라는 매장을 떠났고 규철은 반출 물품과 금전 문제로 법적 합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은채는 SNS 계정을 닫았고 말숙 여사는 친척들 사이에서 더 이상 태민의 성공담을 자랑하지 못했다. 다은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조용한 허무함을 느꼈다.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명절마다 음식을 차리고 병원비를 내고 생일 선물을 챙기며 가족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은 혼자 지키려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존중할 때만 가족은 집이 되고
한쪽의 희생만 요구할 때 가족은 감옥이 된다. 마지막 조정 서류에 서명하던 날, 다은은 태민을 법원 근처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울 가정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말없이 오갔고 창밖에는 서초동의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태민은 다은을 보자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내가 한 번만 제대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지도 몰라. 다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건 한 번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은채가 회사를 우습게 볼 때마다, 규철 씨가 창고를 망칠 때마다 당신은 계속 말하지 않았어. 침묵도 반복되면 선택이야. 태미는 고개를 숙였다. 다은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를 미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 뒤, 다은은 망원동 친정 가게 옆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대리점을 크게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사들과 직접 계약하고 중소형 사무실과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정직한 설치와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회사를 만들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장부는 깨끗했고 직원들의 급여는 제때 나갔으며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은 끝까지 지켜졌다. 어느 봄날 망원시장 골목에 벚꽃이 흩날리던 오후, 다은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오래전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생각했다. 사랑해서였다.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누군가를 지켜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서였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선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희생은 서로가 알아볼 때 의미가 있고 한쪽만 계속 감당하는 희생은 결국 착취가 된다. 다은은 이제 알았다.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체면을 대신 들고 서 있는 일이 아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노동과 돈과 침묵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이름도 아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책임 없이 명령할 권리가 아니며 며느리라는 자리는 한 사람의 존엄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참고 정 때문에 넘어가고 미안해서 침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다. 다은은 자신이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결혼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다. 정다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만 불리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그녀가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이것이었다. 선함은 지켜야 할 가치지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릴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당신의 희생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사랑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야 할 때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당신이 무너져야만 유지되는 집을 결코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